한세그룹의 사내 어린이집에 새로운 아기가 도착했다. 서윤이의 울음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렸다. 네 군데 어린이집에서도 적응하지 못했던 말썽꾸러기였다. 어떻게 하죠? 왜 이러죠? 선생들이 당황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때 한미영이 조용히 나타났다. 잠깐만요. 미영은 망설임 없이 블라우스를 풀고 서윤이를 품에 안았다. 선생님, 원장이 놀랐지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서윤이의 울음이 뚝 멈췄다. 복도 끝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본 박준호는 충격에 빠졌다. 저 사람은 누구지?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후 2시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사랑나무 사내 어린이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곳에 오늘도 새로운 아이가 도착했다. 서윤이의 울음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렸다. 생후 4개월밖에 안 된 아이치곤 목소리가 유난히 컸다. 원장 선생님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이미 네 군데 어린이집에서 적응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원장이 한미영에게 속삭였다. 베이비시터도 2분이나 그만뒀다는데 아버님께서 얼마나 애를 태우시는지. 한미영은 멀찍이 서서 울고 있는 서윤이를 바라봤다. 38배 그녀는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지만 아이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따뜻하되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녀만의 생존 방식이었다. 남편과의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다 잃고 난 뒤 이 일자리가 그녀에게는 생계를 위한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매일 아이들을 보는 것은 여전히 가슴 아픈 일이었다. 다른 선생들이 번갈아가며 서윤이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김 선생은 장난감을 흔들어댔고 박 선생은 달콤한 목소리로 동요를 불렀다. 하지만 서윤이의 울음은 더욱 격해졌다. 어머, 이러면 다른 아이들까지 놀랄까봐. 뭔가 아픈 건 아닐까요? 선생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어린이집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갔다. 바로 그때 어린이집 입구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50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한세그룹의 박준호 대표였다. 그는 이사회 일정을 재조정해서 서둘러 달려온 참이었다. 또 실패하면 어쩌지? 준호는 핸들을 꽉 쥐었다. 아내를 잃고 혼자 키우는 서윤이가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했다. 사실 자신의 회사 사내 어린이집에 서윤이를 맡기는 것을 꺼렸었다. 직원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업무와 사생활을 분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남 최고급 어린이집 4곳에서도 연달아 거절당했다. 아이가 너무 예민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 공통된 이유였다. 결국 마지막 선택지인 사내 어린이집에 서윤이를 맡겼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귀를 찔렀다. 서윤이의 울음소리였다. 준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아, 아버님 오셨네요. 원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나왔다. 죄송합니다. 아직 적응이 덜 돼서. 괜찮습니다. 준호가 차분히 말했다. 상황을 보러 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여전히 서윤이의 울음이 계속되고 있었다. 준호는 조용히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미영은 가만히 서서 서윤이를 지켜봤다. 아이의 작은 주먹이 공중을 헤매고 있었다. 그 몸짓에서 뭔가 절망적인 것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이었다. 한미영의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아파왔다. 저지 불어오는 느낌이었다. 이미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이런 일이 있었다. 특히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면 선생님, 어떻게 하죠? 김 선생이 땀을 흘리며 다가왔다. 한미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조용히 서윤이에게 다가갔다. 잠깐만요. 준호는 복도 끝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선생이 서윤이를 안아올리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의 울음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터져나왔다. 한미영이 복도 끝 수유실로 향했다. 다른 선생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뒤따랐다. 준호도 모르게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선생님, 뭐 하시려고? 한미영은 수유실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선생님! 원장의 놀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준호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수유실 안에서 한미영은 이미 서윤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입이 본능적으로 그녀의 가슴을 찾았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서윤이의 울음이 뚝 그쳤다. 복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유실 문을 바라봤다. 한미영의 눈에서 뜨겁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13년 전 그녀가 잃어버린 그 작은 생명이 떠올랐다. 이미 13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이런 일이 있었다. 특히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면, 3살의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딸 아이 생각이 날 때면, 괜찮아, 괜찮아. 한미영은 서윤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아이는 점점 편안해하며 그녀의 품에서 잠들어갔다. 수유실 밖에서 준호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몇 개월 동안 그 누구도 달래지 못했던 서윤이가 정말로 조용해진 것이다. 이 사람은 서윤이에게 뭔가 특별한 존재인 걸까? 준호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10분쯤 지나서야 한미영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품에서 서윤이는 천사처럼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준호와 한미영의 시선이 마주쳤다. 한미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분한 표정을 되찾았다. 죄송합니다. 한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너무 갑작스럽게. 아니에요. 준호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한미영은 서윤이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한미영을 바라봤다.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왜 서윤이가 이렇게 편안해하는 것일까? 혹시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한미영입니다. 그녀가 간단히 답했다. 박준호입니다. 서윤이 아버지고 기획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사장이라고 밝히면 어색해질 것 같았다. 준호는 뭔가 더 묻고 싶었지만 한미영의 표정에서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신호를 읽었다. 그날 오후 내내 서윤이는 한 번도 울지 않았다. 그리고 한미영이 곁에 있을 때만큼은 환하게 웃기도 했다. 준호는 어린이집을 떠나기 전까지 멀찍이 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서윤이가 한미영 곁에서 이렇게 평온해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차 안에서 준호는 백미러로 어린이집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본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미영 역시 창가에 서서 떠나는 검은 세단을 지켜봤다. 서윤이의 아버지. 첫인상은 차분하고 신중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깊은 피로와 무언가 애틋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이 아이는 왜 나에게 온 걸까? 해가 지고 어린이집이 조용해질 때까지 서윤이는 한미영의 곁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를 찾은 것처럼.
그리고 한미영도 오랜만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3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세 사람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다음날 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어린이집에 나왔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믿어지지 않았다.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뿌듯함도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모성 본능이 되살아난 것 같았다. 서윤이가 등원하는 시간이 되자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다. 준호를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전 9시 준호가 서윤이를 안고 들어왔다. 미영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미영은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다. 준호의 표정에는 비난이나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 어제는 서윤이가 많이 편안해했네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정말 신기했어요. 서윤이가 그렇게 조용히 잠드는 걸 처음 봤거든요. 준호는 서윤이를 미영에게 건네며 말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정말 잘 다루시는 것 같아요. 서윤이는 미영의 품에 안기자마자 작은 미소를 지었다. 어제 일을 기억하는 듯했다. 그냥 아이가 불안해 보여서요. 미영이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는 12층에서 3층으로 내려왔다. 혹시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서윤이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구내식당 조용한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서윤이가 다른 곳에서는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요? 준호가 진지하게 물었다.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특히 어린 아기들은 환경 변화에 민감하거든요. 미영이 전문가다운 답변을 했다. 그런데 선생님한테는 왜 그렇게 편안해하는 걸까요? 글쎄요. 아마 냄새나 목소리 톤 같은 걸까요? 미영이 애매하게 답했다. 정말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려운 점도 있죠. 하지만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미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아내를 잃고 혼자 서윤이를 키우려니까. 준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다. 처음이라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요. 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들은 다 그러세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미영이 위로하듯 말했다. 서윤이도 아빠를 기다려줄 거예요. 아이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다 알거든요. 준호는 미영의 따뜻한 말에 고마움을 느꼈다. 혹시 궁금한 게 또 생기면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서윤이를 위해서라면요. 점심을 마치고 어린이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정말 도움이 됐어요. 별 말씀을요. 저도 서윤이가 잘 적응해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그럼 내일 뵐게요. 네. 서윤이 잘 부탁드려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준호의 모습이 사라졌다. 미영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이상하게 편안한 사람이네. 3층 어린이집에서 서윤이를 바라보며 미영은 혼잣말을 했다. 서윤아, 아빠가 많이 걱정하시는구나. 착한 분 같아. 서윤이는 미영을 바라보며 작은 손을 뻗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미영은 서윤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13년 만에 느끼는 모성의 따뜻함이 조심스럽게 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준호에 대해서도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은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사흘 후 목요일 오후 2시 미영이 서윤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했을 때였다. 아기의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어머, 열이 나네? 체온계로 재보니 38.5도였다. 김 원장님, 서윤이 열이 나요. 하지만 서윤이는 평소와 달리
축 늘어져 있었다. 우유도 거부하고 계속 칭얼거렸다. 미영은 즉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미영 선생님이세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서윤이가 갑자기 열이 나요. 38.5도인데 계속 보채고 있어요. 뭐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급격히 변했다.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준호가 어린이집으로 달려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서윤이 어때요? 열이 더 올랐어요. 39도예요. 미영이 서윤이를 준호에게 건네려 했지만 서윤이가 준호 품에서도 계속 울면서 미영 쪽으로 손을 뻗었다. 서윤아, 아빠야. 괜찮아? 준호가 달래려 했지만 서윤이는 더욱 격렬하게 울었다. 미영이 다시 앉아 조금 조용해졌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서윤이가 선생님을 원하는 것 같은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차 안에서 미영은 뒷좌석에서 서윤이를 안고 있었다. 준호가 운전을 하며 계속 백미러로 서윤이를 확인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괜찮을 거예요. 아이들은 감기로도 금방 열이 나거든요. 처음이라 너무 무서워요. 아내가 있었다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예전에 아이가 아플 때 이런 기분이었어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죠? 준호는 백미러로 미영을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에서 깊은 아픔을 읽을 수 있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의사가 서윤이를 진찰하는 동안 준호와 미영은 밖에서 기다렸다. 준호는 초조하게 복도를 왔다 갔다 했다. 앉으세요. 너무 불안해하시면 서윤이도 불안해져요. 미영이 준호의 손을 잡고 의자에 앉혔다. 미영 선생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서윤이도 아빠를 기다려줄 거예요. 30분 후 의사가 나왔다. 단순한 감기예요. 열이 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고요. 해열제 먹이고 충분히 수분 섭취시키면 됩니다. 준호는 안도의 숨을 크게 쉬었다. 2, 3일이면 괜찮아질 거예요. 다만 밤에 열이 더 오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진료실에서 나온 서윤이는 해열제를 먹고 조금 나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미영의 품에서만 안정을 찾았다. 병원을 나서며 준호가 말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서윤이니까요. 오늘 밤에 혼자 돌보실 수 있을까요? 열이 더 오르면. 준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미영은 잠시 망설였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제가 오늘 밤 도와드릴까요? 그럴 수 있나요? 서윤이가 걱정돼서요. 두 사람은 서윤이를 사이에 두고 이상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다. 위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 것 같았다. 그날 밤 준호의 집. 미영은 처음 준호의 집에 발을 들여놓았다. 깔끔하지만 어딘지 쓸쓸한 느낌이 드는 아파트였다. 체온계는 어디 있나요? 미영이 서윤이의 이마를 짚어보니 여전히 뜨거웠다. 38.8도였다. 아직 열이 있네요. 2시간마다 체온을 재야 해요. 밤 10시 서윤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준호가 달래려 했지만 서윤이는 계속 보챘다. 미영이 앉아 조금 조용해졌다. 이상해요. 왜 선생님한테만? 아마 냄새 때문일 거예요. 엄마 냄새와 비슷한가 봐요. 준호가 다시 서윤이를 안았지만 아기는 더욱 격렬하게 울었다. 준호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쳤다. 자정이 넘어서자 둘 다 지쳐갔다. 거실 소파에 앉은 두 사람. 서윤이는 미영의 품에서 겨우 잠들어 있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밤을 함께 했을 텐데. 어떤 분이셨어요?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8년을 기다렸는데 아이를 보지도 못하고 떠났어요. 미영의 가슴이 아팠다. 선생님은 예전에 말씀하신 아이가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딸이었어요. 가연이 3살에 백혈병으로.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서윤이를 보면 자꾸 가연이가 생각나요. 준호는 미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처음에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윤이를 만나고 나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새벽 2시 서윤이가 다시 깼다. 체온을 재보니 37.8도로 떨어져 있었다. 열이 내렸어요. 준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미영이 서윤이에게 분유를 먹였다. 아기는 처음으로 잘 먹었다.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도 오랜만에 이런 밤을 보내니까 좋아요. 가연이와 함께한 밤들이 생각나요. 준호는 미영을 바라봤다. 서윤이를 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선생님께서 서윤이의 엄마가 되어 주신다면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너무 성급한 것 같았다. 새벽 4시 서윤이는 완전히 안정을 찾았다.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거예요. 선생님도 좀 주무세요. 아니에요. 집에 가야죠. 이 시간에 괜찮아요. 지하철이 곧 시작될 거예요. 현관문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마주봤다. 하룻밤 사이에 많은 것이 달라진 것 같았다.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마음도 더 가까워졌다. 그럼 내일 뵐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이 닫히고 미영의 발걸음이 멀어져 갔다. 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늘 밤이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것 같았다. 서윤이는 작은 손으로 미영의 뺨을 만지며 웃었다. 미영과 준호, 서윤이는 자연스러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서윤이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미영에게 더욱 애착을 보였다. 선생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동료 교사 수진이가 말했다. 그래요? 네. 서윤이 때문인가 봐요. 정말 모자 같아 보여요. 미영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서윤이 덕분에 13년 만에 진짜 웃음을 되찾은 것 같았다. 점심시간 준호가 내려왔다.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집에서 간단히 식사 어떠세요? 준호의 제안에 미영은 잠시 망설였다. 서윤이도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해하거든요. 그럼 잠깐만요. 그때 복도에서 회사 직원 한 명이 지나가며 말했다. 미영 선생님, 사장님 따님을 정말 잘 돌봐주시네요. 사장님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사장님 따님이잖아요, 서윤이가. 직원이 당연하다는 듯 말하고 지나갔다. 미영은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사장님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영 선생님, 그게 기획실 직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잠깐 설명을 들어주세요. 준호가 미영의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미영은 뿌리쳤다. 그럼 저는 뭐예요? 사장님이 어린이집 교사랑 노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배신감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사장님이랑 어린이집 선생님. 요즘 계속 같이 다니던데. 신분 차이가. 미영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죄송합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미영이 돌아서려 했지만 준호가 막아섰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사장이라는 걸 숨긴 건 맞지만 오해요? 저를 속인 건 사실이잖아요. 진짜 관계를 원했어서 그런 거예요. 신분 때문에 어색해지는 게 싫어서. 진짜 관계라뇨? 미영이 쓴웃음을 지었다. 사장님께서 저 같은 사람한테 무슨 진짜 관계를 원하시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저에게 선생님은 그만해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를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미영이 손을 들어 준호를 막았다. 너무 당황스러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미영은 서윤이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고 어린이집으로 돌아갔다. 서윤이는 미영이 떠나는 것을 보고 작은 손을 뻗었지만
미영은 돌아보지 않았다. 혼자 남은 준호는 망연자실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나쁜 방식으로 진실이 밝혀졌다. 미영의 상처받은 표정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서윤이를 안고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면서 준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미영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다시 믿어줄까? 준호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진실이 밝혀진 다음 날, 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어린이집에 나왔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호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나를 우롱한 건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문제는 신분이 아니었다. 사장이든 직원이든 상관없었다. 하지만 왜 거짓말을 했을까? 나를 믿지 못해서.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은 진실을 알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서? 오전 9시 준호가 서윤이를 데리고 나타났다. 미영은 고개를 돌렸다. 준호와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영 선생님. 서윤이 주세요. 미영이 차갑게 말했다. 준호는 당황했지만 서윤이를 건넸다. 서윤이는 미영을 보고 활짝 웃었다. 하지만 미영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다. 서윤이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지만 준호에 대한 마음은 완전히 닫혀 있었다. 어제 말씀드리려던 게 업무적인 이야기만 해주세요. 미영이 쌀쌀하게 말했다.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미영의 차가운 태도가 예상보다 훨씬 심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준호는 내려오지 않았다. 미영은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내가 왜 신경 써? 사장님은 사장님 일이 있으시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허전했다. 미영아, 괜찮아? 동료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왜요? 어제부터 표정이 안 좋은데 혹시 서윤이 아빠랑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없어요. 미영은 짧게 답했다. 오후 3시 준호가 서둘러 내려왔다. 회의가 길어져서 늦었네요. 서윤이 어때요? 별일 없었습니다. 미영의 대답은 사무적이었다. 준호는 서윤이를 안으려 했지만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미영의 품에서만 조용해졌다. 저한테 화가 나신 건 이해하지만 서윤이는 서윤이 돌보는 건 제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영이 서윤이를 더 꽉 안았다. 준호는 미영의 냉담한 반응에 가슴이 아팠다. 미영 선생님, 제가 설명할 기회를. 필요 없어요.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충분히 알겠어요. 사장님께서 저 같은 사람이랑 시간 보내시려고 신분을 숨기신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그럼 뭐예요? 진짜 관계라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가 진짜라고 할 수 있나요? 미영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준호가 서윤이를 데리러 왔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도 잘 지냈네요. 고맙습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제까지의 친근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미영은 서윤이를 건네주면서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윤아, 아빠랑 잘 들어가. 서윤이는 미영을 떠나기 싫다는 듯 손을 뻗었다. 미영의 마음도 아팠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미영은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다. 혼자 남은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준호와의 시간들이 떠올랐다. 서윤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젖을 물렸을 때, 함께 병원에 갔을 때, 밤새 간병했을 때, 모든 순간이 진짜였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래도 서윤이는 진짜야. 미영은 서윤이만큼은 계속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준호와는 다시 예전 같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신분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했다. 차가운 분위기가 3일째 계속되던 날,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미영의 냉담한 태도와 서윤이의 보채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점심시간, 준호는 용기를 내어 어린이집으로 내려갔다. 미영 선생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업무상 필요한 일이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미영은 잠시 망설였다. 준호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다. 옥상 정원에 나온 두 사람. 왜 거짓말했는지 설명드리고 싶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선생님이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사장이라는 걸 알면 태도가 변하거든요. 미영은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냥 준호라는 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서윤이 아빠로만. 그래서 저를 속인 거예요? 속인 게 아니라 진짜 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었다. 사장이 아닌 그냥 아빠로, 남자로 사랑받고 싶었어요. 미영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차갑게 대답했다.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실험 대상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다. 선생님은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내를 잃고 절망 속에 있던 저를 살려준 사람이에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 마음은 진짜였어요. 지금도. 준호가 미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영은 피했다. 신분 차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 시선은. 상관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미영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저도 힘들었어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연이를 잃고 13년 동안 마음을 닫고 살았는데 서윤이와 사장님을 만나면서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무서워요. 또 상처받을까봐, 또 잃을까봐.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미영을 안았다. 이번에는 미영이 피하지 않았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선생님이 없으면 저와 서윤이는 안 돼요. 정말 진심이에요? 네. 평생 후회하지 않을 만큼 진심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서로를 보는 것 같았다. 사장과 교사가 아닌 준호와 미영으로. 그럼 다시 시작할까요? 이번엔 정말로 솔직하게. 준호가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예요. 50살이고 제약회사 사장이에요. 그리고 서윤이 아빠고 선생님을 사랑해요. 미영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영이에요. 38살이고 어린이집 교사예요. 그리고 서윤이를 정말 사랑해요. 저는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건 천천히 알아가 보죠. 미영이 부끄럽게 웃었다. 어린이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이는 두 사람이 함께 오는 것을 보고 활짝 웃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서윤아,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미영이 서윤이를 안으며 속삭였다. 서윤이는 작은 손으로 미영의 뺨을 만지며 웃었다. 그 웃음이 모든 답이었다. 화해한 지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준호가 서윤이와 함께 미영의 원룸을 처음 방문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다. 좁아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정말 따뜻한 느낌이에요.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유아 관련 책들이 놓여 있었다. 서윤이 이유식 직접 만들어 볼게요. 좁은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이유식을 만드는 두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호가 당근을 자르며 물었다. 네, 잘하세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준호에게는 새로웠다. 아내와 함께 꿈꿨던 모습이었다. 거실에서 이유식을 먹는 서윤이. 우리 서윤이 맛있어? 미영이 서윤이의 입가를 닦아주며 말했다.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말이 나왔다. 선생님, 가연이는 어떤 아이였어요? 미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부드러워졌다.
서윤이와 비슷했어요. 웃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서윤이를 보면 가연이가 컸다면 이랬을까 생각해요. 힘들지 않으세요? 지금은 가연이가 서윤이를 제게 보내준 것 같아요. 준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수진이도 그랬을 거예요. 서윤이를 선생님께 보내준 거죠. 저녁 무렵 서윤이가 잠들었다.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정말 행복해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하다고 느껴요. 저도요. 선생님과 있으면 미래가 보여요. 준호가 미영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아직 걱정되는 게 있어요. 회사 사람들 시선이요. 저는 상관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조심스러워요. 천천히 가요. 하지만 언젠가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어요. 서윤이에게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고, 저도 선생님과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그런 꿈을 꿔봐요. 무서우면서도 설레요. 밤이 깊어 준호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현관문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망설였다. 내일은 일요일인데 함께 공원이라도 갈까요? 좋아요. 서윤이도 바깥 공기 쐬면 좋을 것 같아요. 서윤이를 안고 돌아가는 준호의 뒷모습을 보며 미영은 생각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다고. 무서우면서도 기대된다고. 행복한 주말을 보낸 다음 주 월요일. 회사 내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준호와 미영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저기 사장님이랑 어린이집 선생님. 주말에 같이 공원 갔다던데. 신분 차이가 너무 나지 않나?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미영은 점점 위축되었다.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영아, 정말 사장님이랑 사귀는 거야? 동료 수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그런 건 아니고 어머, 부끄러워하네. 좋겠다. 신데렐라 같이. 다른 교사들도 하나둘 몰려들었다. 사장님 정말 잘생기셨던데. 미영이 복 터졌네. 그런데 괜찮을까? 워낙 신분 차이가. 미영은 이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다. 순수했던 감정이 가십거리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12층 사장실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사장님 임원회의 때 조금 민감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비서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어린이집 교사분과의 그 이야기 말입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오후 임원회의에서 사장님, 요즘 회사 내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전무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어떤 소문 말입니까? 사장님께서 사내 직원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그것이 회사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준호가 차갑게 반응했다.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주들도 우려하고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우려인가요? 사장의 사생활이 회사 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준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다. 제 사생활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미영에게 전화했다. 오늘 회사 분위기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미영이 거짓말을 했다. 준호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정말요. 저는 오늘 임원들한테 좀 듣긴 했는데 어떤 이야기요? 회사 이미지 어쩌고 저쩌고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미영은 이미 마음이 무거워져 있었다.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터졌다. 경제신문 사회면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한세그룹 사장, 사내 직원과 열애설. 기사 내용은 자극적이지 않았지만 회사 이름과 함께 소문이 기정사실화되어 버렸다. 미영은 신문을 보고 충격받았다. 동료들의 시선이 더욱 부담스러워졌다. 미영아, 신문에 났네. 어떡해. 이제 정말 유명해졌다? 부럽긴 하지만 힘들겠다. 준호는 더욱 격분했다. 누가 언론에 흘린 거죠? 아직 파악 중입니다만, 비서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사장님, 이참에 정리하시는 게 뭘 정리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그분이 이직을
그런 소리 다시 하면 당신이 그만두게 될 겁니다. 준호의 단호한 말에 비서는 입을 다물었다. 저녁 어린이집에서 만난 두 사람.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에요. 저도 각오는 했었어요. 미영이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힘드네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준호는 미영을 꽉 안았다. 조금만 견뎌요.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을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신문 보도가 나간 지 이틀 후, 목요일 오후, 서윤이의 예방접종 시기가 되어 미영이 함께 회사 계열 병원을 방문했다. 사회적 시선 때문에 조심스럽긴 했지만 서윤이 건강이 우선이었다. 한국메디컬센터 소아과입니다. 병원 안내판을 보며 미영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다. 소아과 진료실에서 서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담당 의사가 예방접종을 준비하며 말했다. 선생님, 혹시 이 병원에 오래 계셨나요? 미영이 무심코 물었다. 네. 15년 정도 됐네요. 레지던트 때부터 계속. 의사가 고개를 들어 미영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혹시 한미영 씨 맞나요? 네. 저를 아시나요? 가연이 엄마 맞죠? 미영은 깜짝 놀랐다. 가연이 이름을 기억하는 의사라니. 선생님이 가연이를 담당해 주셨나요? 저는 이사무엘입니다. 13년 전 가연이를 치료했었는데 미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가연이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의사였다. 가연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예쁜 아이였는데. 이사무엘의 목소리가 어딘지 불안해 보였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이유가 혹시 이 아이가 네. 제가 돌보고 있어요. 아버지는요? 박준호 사장님이에요. 그 순간 이사무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준호 사장요? 네. 왜 그러세요? 이사무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혹시 가연이가 우리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아세요? 백혈병 치료요. 항암제 치료 받다가 그 항암제가 임상시험 중인 신약이었어요. 미영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임상시험요? 박준호 사장 아버지 회사에서 개발한 신약이었어요. 그런데 이사무엘이 말을 멈췄다. 그런데 뭐요? 당시 부작용 데이터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어요. 미영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뜻이에요? 가연이 같은 아이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모두 비슷한 부작용으로 부작용이요? 신약에 심각한 부작용이 은폐되었어요. 회사에서 승인받기 위해 미영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럼 가연이는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만약 정확한 정보가 있었다면 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거짓말이죠. 그럴 리가 없어요. 죄송해요. 13년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는데 준호 씨가 알고 있나요? 아마 모를 거예요. 당시 아버님이 은폐했으니까. 미영의 머릿속에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가연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회사의 사장이라니. 가연이가 실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임상시험 자체는 합법이었어요. 하지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미영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서윤이를 안고 병원을 뛰쳐나왔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가연아, 엄마가 몰랐어. 엄마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어. 눈물이 쏟아졌다. 우연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얽혀 있었다. 가연이의 죽음과 준호와 서윤이까지도. 병원에서 충격적 진실을 들은 다음 날, 미영은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았다. 아픈 척 거짓말을 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울었다. 가연이의 사진을 보며 자책했다. 가연아, 엄마가 원수의 딸을 사랑하고 있었어. 미안해. 하지만 서윤이 생각을 하면 또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는데. 같은 시간 준호는 미영이 연락도 없이 결근한 것을 알고 놀랐다. 김 원장님, 미영 선생님이 어디 아프신가요?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시네요. 걱정되시죠?
준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점심시간에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그날 저녁 준호는 미영의 집으로 갔다. 선생님, 저예요. 괜찮으세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불빛이 보여서 집에 있는 것은 분명했다. 서윤이가 하루 종일 선생님을 찾았어요. 정말 걱정돼서 왔어요.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다. 미영의 얼굴은 울어서 부어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들어오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서윤이는 미영을 보고 반가워했지만 미영은 예전처럼 밝게 웃어주지 못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준호가 간절하게 물었다. 사장님은 1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3년 전요. 갑자기 왜? 사장님 회사에서 개발한 신약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다는 걸 아세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예요? 가연이가 그 신약 임상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작용으로 죽었어요. 미영의 말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럴 리가. 우리 회사가? 어제 병원에서 가연이 담당 의사를 만났어요. 당시 부작용 데이터가 은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건 제가 전혀 몰랐던 일이에요. 당시 저는 알고 있었든 몰랐든 중요하지 않아요. 미영이 차갑게 말했다. 제 딸은 죽었어요. 사장님 회사 때문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가연이가 살아 돌아와요? 미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우리 사이가 뭐였는지 이제 알겠어요. 운명이 아니라 저주였던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다. 우리 사이는 진짜였어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변했어요. 미영이 서윤이를 준호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선생님, 서윤이한테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아파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미영의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다. 문 앞에서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진실을 밝혀낼게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바로 잡을게요. 미영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 혼자 남은 준호는 망연자실했다. 자신이 전혀 모르는 과거가 현재를 파괴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영의 고통을 생각하면 변명할 수도 없었다. 아버지를 만나야겠다. 준호는 13년 전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미영을 잃을 수는 없었다. 미영과 헤어진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곧바로 아버지가 있는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3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을 앓고 있는 아버지였지만 과거 기억은 비교적 선명했다. 아버지, 저 준호예요. 준호야, 어떻게 왔니? 박 회장은 아들을 알아봤다. 아버지께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준호는 바로 본론을 꺼냈다. 13년 전에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백혈병 신약 기억나세요? 박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그때 임상시험에서 부작용이 있었는데 은폐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니? 아버지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준호는 확신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박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뇨? 신약 개발에 수백억이 들어갔는데 실패하면 회사가 망할 뻔했어. 주주들도 직원들도. 준호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래서 아이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희생이 아니야. 임상시험은 합법적이었어. 단지 일부 부작용 데이터를 조정한 것뿐이야. 조정이요? 은폐 아니었나요? 박 회장이 변명을 늘어놓았다. 당시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몇 명의 희생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몇 명이요? 정확히 몇 명이나 죽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 약은 나중에 많은 생명을 구했거든. 준호는 아버지의 말에 치를 떨었다. 그 중에 한미영이라는 여자의 딸도 있었어요. 한미영? 누구야 그게? 지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그 여자가 당시 희생자 가족이라는 거냐? 네, 가연이라는 5살 딸을 잃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박 회장은 잠시 혼란스러워했다. 그럼 그 여자가 복수하려고 너에게 접근한 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이라고?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 사람은 복수고 뭐고 생각도 안 했어요. 준호는 아버지의 의심에 화가 났다. 그런데 이제 진실을 알게 되어서 저를 떠나려고 해요. 그럼 잘 된 거 아니야? 복잡해지기 전에. 아버지, 준호가 소리쳤다. 그 사람은 제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딸은 억울하게 죽었어요. 박 회장이 급작스럽게 화를 냈다. 그때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테니까 그만 좀 해. 인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해요. 책임? 이미 끝난 일인데 무슨 책임을 져? 공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해요. 미쳤냐? 그러면 회사가 어떻게 되는데? 회사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준호의 단호한 말에 박 회장은 할 말을 잃었다. 병원을 나서며 준호는 결심했다. 아버지가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해야 했다. 회사를 걸고라도 진실을 밝혀내고 미영에게 사과해야 했다. 미영 선생님, 제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비록 미영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가연이에 대한 진실은 밝혀야 했다. 준호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아버지와의 대화를 마친 다음 날, 준호는 회사에 나와 임원진을 긴급 소집했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다.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해서 죄송합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매우 심각합니다. 준호는 13년 전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13년 전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백혈병 신약 임상시험에서 부작용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은폐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사장님, 그게 무슨... 제 아버지가 직접 시인했습니다. 당시 여러 아이들이 부작용으로 사망했는데 이 사실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전무가 당황하며 말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저는 이 사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안 됩니다. 회사가 망할 수 있어요. 주가 폭락은 물론이고 소송까지. 사장님, 다시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준호의 의지는 확고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사장님, 그럼 그 어린이집 교사 때문인가요? 전무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분의 딸이 당시 희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 더욱 안 되죠. 복수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13년 동안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회의는 격렬한 반대로 끝났다. 임원들은 하나같이 준호의 결정을 말렸지만 준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준호는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역시 받지 않았다. 저녁 준호는 미영의 집 앞에 갔다.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선생님, 저예요. 들어보세요. 준호가 문 밖에서 말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 겁니다. 13년 전 일에 대해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문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가연이와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미영이 나타났다.
얼굴은 여전히 차갑지만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정말 그럴 거예요? 네. 비록 선생님이 저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가연이에 대한 진실은 밝혀야 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왜요?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은 없으니까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미영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도 저는 아직.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이는 어떻게 지내요? 선생님만 찾아요. 밥도 잘 안 먹고. 미영의 가슴이 아팠다. 서윤이에게는 정말 죄가 없는데. 기자회견 후에 서윤이만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준호가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미영이 마음의 문을 조금이나마 열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준호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미영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분노와 사랑, 미움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준호가 진심으로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용기가 대단하다는 것.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날, 미영은 마지막으로 서윤이를 보기 위해 어린이집에 나왔다. 동료들은 그녀의 복귀를 반가워했지만 미영의 마음은 무거웠다. 오전 9시 준호가 서윤이를 데리고 왔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의 인사는 어색했지만 서윤이는 미영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서윤아, 보고 싶었어. 미영이 서윤이를 앉아 아기는 행복해했다. 며칠 만에 보는 미영이 그리웠던 모양이다. 많이 보챘죠? 네. 밤에 계속 울어서. 준호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다. 점심시간 옥상 정원에 나온 두 사람.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기자회견 후에 아마 저는 사임하게 될 것 같아요. 사임요? 이사회에서 책임을 물을 테고 주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미영은 준호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후회되지 않아요? 아니요. 이게 맞는 일이에요. 준호가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께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사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 가족이 저지른 일이에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사장님을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지지가 않아요. 서윤이 생각하면 더 복잡해져요. 그 아이한테는 정말 죄가 없는데.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정리할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어린이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서윤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혼자 키우기엔 너무 어려워서. 제가 가끔 봐도 될까요?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서윤이한테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그 아이가 걱정돼요. 고맙습니다. 퇴근 시간 미영이 서윤이와 작별 인사를 했다. 서윤아, 잠깐 헤어지는 거야. 엄마가 마음 정리하고 돌아올게. 서윤이는 뭔가 슬픈 기운을 느꼈는지 보채기 시작했다. 울지 마, 서윤아. 엄마가 꼭 돌아올게. 미영이 서윤이에게 마지막 뽀뽀를 해주고 준호에게 건넸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헤어지는 두 사람. 그럼 내일 기자회견 잘하세요. 내 가연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준호와 서윤이의 모습이 사라졌다. 미영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준비일까? 기자회견 당일 오후 2시. 준호는 회사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임원들은 여전히 만류하고 있었다. 사장님, 정말 마지막입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전무가 간곡하게 말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준호의 의지는 확고했다.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호입니다. 준호가 단상에 올라서자 플래시가 터졌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13년 전 우리 회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회장실이 술렁였다. 13년 전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백혈병 신약 임상시험 과정에서 부작용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이로 인해 여러 아이들이 적절한 치료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일부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장님,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피해를 봤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다. 정확한 수는 조사 중이지만 최소 7명의 아이들이 관련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회장실이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당시 저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는 제 아버지가 회장으로 재직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사장님은 책임이 없다는 건가요? 또 다른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다. 아닙니다. 저는 이 회사의 현재 대표이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합니다. 준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었다. 오늘부터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배상과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회사 경영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준호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특히 가연이라는 5세 아이를 잃으신 한미영 여사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 순간 모든 기자들이 주목했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인가요? 네,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분의 딸이 저희 회사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영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TV를 통해 이 장면을 지켜보던 미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배신감이 여전히 있었지만 준호가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말하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가연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엄마 화내지 마. 그 아저씨 착한 사람 같아라고 했을지도 몰랐다. 앞으로 저희 회사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주가는 곧바로 폭락했고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준호는 후회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서윤이를 안으며 중얼거렸다. 서윤아, 아빠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서윤이는 아빠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기자회견이 있은 지 3일 후 준호는 예상대로 이사회에서 사임을 요구받았다.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회사는 큰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의외로 시민들과 언론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그런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준호에게 급한 전화가 왔다. 사장님, 서윤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응급실에 왔습니다. 베이비시터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지금 바로 갈게요. 준호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서윤이는 39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의사들이 검사를 하고 있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아빠가 왔어, 서윤아. 준호가 서윤이를 달래려 했지만 아기는 계속 울기만 했다. 혹시 평소에 돌보던 분이 있나요? 아기가 너무 불안해하는데. 간호사가 물었다. 준호는 미영을 떠올렸다. 하지만 연락할 수 있을까?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미영이 뛰어들어왔다. 서윤이 어떻게 됐어요? 미영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뉴스에서 봤어요. 급하게 달려왔는데 미영이 서윤이를 보자 아기는 울음을 멈췄다. 서윤아, 엄마 왔어. 미영이 서윤이를 안자 아기는 처음으로 안정을 찾았다. 서윤이의 작은 손이 미영의 뺨을 만졌다. 마치 엄마 괜찮아요? 라고 묻는 것 같았다. 이 아이는 정말 천사구나.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혼자 아파하고. 미영은 서윤이를 보며 깨달았다. 사랑은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역시 엄마가 필요했나 보네요.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 단순한 감기인데
스트레스로 인한 고열 같습니다. 며칠 잘 돌봐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준호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다행이에요. 미영도 마음을 놓았다. 병원 로비에서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이 안 왔다면 당연한 일이에요. 미영이 서윤이를 토닥이며 말했다. 기자회견 봤어요. 준호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다. 어땠나요? 정말 용기 있으셨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서윤이를 보니까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 아이에게는 정말 죄가 없는데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나 싶어서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가연이 일은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하시는 걸 보니 미영이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선생님, 서윤이도 사장님이 필요해요. 저 혼자서는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어요. 준호의 가슴이 뛰었다. 혹시 그 말씀은 며칠 동안 서윤이 없이 지내보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보면서 사장님이 얼마나 큰 용기를 내셨는지도요. 다시 시작해볼까요? 미영이 수줍게 웃었다. 이번엔 정말 솔직하게 진짜로.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요? 네. 저도 사장님이 그리웠어요. 이 며칠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는데 미영이 서윤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에게는 아빠와 엄마가 모두 필요해요. 그리고 저도 혼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준호는 미영과 서윤이를 꽉 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윤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행복하게 웃었다.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위기가 오히려 세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이다. 재회한 지 6개월 후 많은 것이 변했다. 준호는 예상대로 회사에서 물러났지만 의외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여러 시민단체와 의료기관에서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준호 씨, 우리 재단에서 의료윤리 자문위원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한 의료재단의 제안이었다.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준호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미영도 변화를 맞았다.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준호가 새로 시작한 아이들 미래재단에서 사회공헌팀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의료 사각지대 아이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맡아주세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가연이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미영은 자신만의 전문 영역을 갖게 되었다. 상처받은 경험이 오히려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서윤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제 돌이 지난 서윤이는 엄마 아빠를 정확히 구분해서 부를 수 있었다. 서윤이가 미영을 보고 달려왔다. 우리 서윤이 보고 싶었어? 미영이 서윤이를 안으며 웃었다. 13년 만에 되찾은 진정한 웃음이었다.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공원에 나들이를 나왔다. 서윤아, 저기 나비 봐. 준호가 서윤이를 어깨에 태우고 걸었다. 비. 서윤이가 신나게 소리쳤다.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미영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서윤이 덕분이죠. 그리고 미영이 준호를 바라봤다. 사장님 덕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냥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그럼 준호 씨? 좋아요. 벤치에 앉아서 가연이 기일이 다음 주잖아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함께 가도 될까요? 준호가 물었다. 네. 가연이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좋은 아빠와 좋은 동생을 만났다고. 미영의 말에 준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준호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그때 서윤이가 뛰어와서 두 사람 사이에 앉았다. 서윤이가 양손으로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우리 서윤이가 중매쟁이네. 미영이 웃으며 말했다. 서윤아, 우리 정말 가족 같지? 가연이의 14주기 기일. 준호와 서윤이가 함께 공원묘지를 찾았다. 미영은 가연이 앞에 국화꽃을 정성스럽게 놓았다.
가연아, 엄마 왔어. 미영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리움은 있지만 평안함이 묻어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소개해 주려고 왔어. 미영이 준호와 서윤이를 바라봤다. 이분은 준호 아저씨야. 정말 좋은 분이셔. 그리고 이 아이는 서윤이, 너와 똑같이 예쁜 여자아이야. 서윤이는 무덤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치 가연이를 느끼는 것처럼. 준호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가연아, 처음 뵙습니다. 저는 박준호라고 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미안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회사가 너한테 잘못했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할게. 눈물이 흘렀다. 내 엄마와 서윤이를 평생 지켜줄게. 그리고 너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 미영도 무릎을 꿇고 앉았다. 가연아, 엄마가 이제 행복해도 될까? 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마치 가연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고마워. 우리 가연이. 서윤이가 토토독 걸어와서 무덤 앞에 작은 꽃을 놓았다. 묘소를 떠나며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준호가 미영의 손을 잡았다. 네. 가연이도 축복해주는 것 같아요. 미영이 서윤이를 안으며 웃었다. 서윤아, 언니한테 인사했지? 고마워. 3개월 후 작은 결혼식.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미영은 하얀 드레스 대신 연한 파스텔 원피스를 입었다. 준호는 네이비 정장을 입고 서윤이를 안고 있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서윤이가 박수를 치며 웃었다. 결혼식 후 신혼집에서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벽에는 가연이 사진과 서윤이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가연이도 함께 사는 것 같아요. 미영이 가연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항상 우리와 함께일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다. 서윤아, 우리 정말 가족이 됐네. 서윤이가 두 사람을 꽉 안았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미영은 준호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다. 서윤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행복해요.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정말 꿈 같아요. 가연이가 우리를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서윤이도, 준호 씨도. 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상실이 새로운 만남이 되었고 아픔이 사랑으로 치유되었다. 진정한 가족이 완성된 순간이었다. 상실이 때로는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